안녕하세요.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브릭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릭스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글자를 딴 경제협력체입니다. 브릭스라는 용어가 이 네 나라들이 만든 것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용어를 처음 만든 것은 미국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던 짐 오닐이었습니다. 2001년 짐 오닐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이 네 나라 앞글자를 딴 브릭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실제로 이 나라들이 점점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나라 모두 G7의 견제를 받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달러와 유로의 기득권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다 2006년 이 네 나라는 실제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합의를 시작했고 2009년 처음으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면서 브릭이 탄생했습니다. 장소는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회원국이 되었고 협의체 이름이 브릭스로 바뀌었습니다. 2011년 브릭스 회의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마 대통령이 참석을 하면서 브릭스가 출범하였습니다. 2011년 회의 장소는 중국의 사냐였습니다. 2014년 브릭스는 각국 자금을 모아 뉴 디벨롭먼트 뱅크라는 신개발은행을 설립합니다. 브릭스가 만든 IM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MF는 돈을 빌려줄 때 그 나라의 복지제도와 산업구조까지 바꾸라는 조건을 제시하죠. 그리고 금융시장도 개방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용케 피해갔지만 IMF에 돈을 빌린 국가들은 외국 자본에 휘둘리게 되고 경제가 만성적으로 불안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개발은행은 서방 시스템을 강요하는 IMF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회의에서 6개국이 새롭게 가입되었습니다. 자원이 많은 나라들과 각 대륙에서 중요한 국가들이 새롭게 회원이 되었고 그로써 정식 회원국이 11개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기존의 경제협의체는 아마 G7과 좀 더 확대된 G20일 것입니다. 보시는 화면이 G20의 회원국입니다. 실제로는 21개국입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이 들어있습니다. 두 연합을 빼면 실제 국가는 19개국이죠. G20 국가 중에는 일단 G7에 7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스에 속한 7개국이 있죠. 이번에 브릭스에 가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는 브릭스 플러스로 분류했습니다. 거기에 친서방 국가인 한국과 호주 2개국이 있고 일단 중립국으로 분류한 인도네시아, 멕시코, 투르키예가 있습니다. 현재 G20 국가들의 성향이 이렇습니다. 서방과 친서방 국가가 9개국이고 브릭스에 속한 국가가 7개국, 중립이지만 서방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걷는 3개국이 현재 G20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G20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G20 회의가 올해 인도에서 있었는데 그 회의의 평가가 이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브릭스 국가들에 의하여 G20 회의가 휘둘렸다는 것입니다. G7 국가의 몰락과 브릭스 국가들의 약진을 보여준 회의라는 평가가 주류입니다. 이 평가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G7 국가와 브릭스 국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표시한 것과 같이 G7 국가 중 3나라는 전범국입니다. 이탈리아는 2차 대전 동안 소리만 요란했지 제대로 된 전투가 거의 없을 정도로 역할이 미비했죠. 도리어 독일에게 부담을 주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은 점령지에서 수많은 학살과 착취를 저지른 그야말로 전형적인 전범국입니다. 유태인들의 피해가 워낙 커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쟁 동안 유럽 곳곳에서 인종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집시들은 물론이고 폴란드인 슬라브 계통의 사람들이 독일군에 의하여 직접 또는 독일군의 지원을 받은 파시스트들에 의하여 학살당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 지역에서는 34만 명이, 발칸반도 지역에서는 60만 명 등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고 난징과 시저우에서 학살을 저질렀을 뿐더러 마닐라에서는 필리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심지어 자국민들에게도 자살을 강요하기까지 했죠. 사이판과 오키나와 같은 섬에서는 미군이 상륙하자 평범한 자국민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 자살하게 만들고 자살을 강요했습니다. 지금 이 두 나라가 마치 문명국인 척하는 태도를 보면 위선의 끝판을 보는 듯합니다. 캐나다는 거의 미국의 위선국 같으니 논외로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식민지를 만든 국가들이죠. 그들이 식민지에서 어떤 비인간적인 짓을 했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프랑스는 지금도 교묘하게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처럼 이용하고 있고, 영국이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저지른 이간질 때문에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민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신이 점령한 나라에서 소수 민족에게 다수 민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물러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런 짓을 수도 없이 저지른 국가가 미국, 영국, 프랑스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많은 곳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나라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군사기지를 운영할까요?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G7 국가들을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그렇고 현재 사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역사와 현실을 제대로 보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질문이 또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보상했을까요? 일본이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독일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세력들이 제대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게 된 것은 누구의 결정일까요? 모두 해답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G7 국가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친서방 국가이기 때문에 서방을 좋게 봅니다. 그들의 잘못은 작게 보고 그들의 장점은 크게 보는 국가죠.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서방을 보는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감정은 서방 언론과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 나라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들은 생각보다 오랜 동안 그 나라 국민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제 브릭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브릭스 국가에서 중심축은 아시다시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외부 세력에 의하여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서방에서는 두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언론의 자유가 없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전체주의 국가라고 비방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 나라의 정치 체계가 어떻든 그들이 정하는 정책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브릭스 국가를 보면 서방처럼 선거에 의하여 정부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국가가 적습니다. 브라질은 정부가 우파에서 좌파로 바뀌었지만 우파 정부에서도 브릭스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 좌파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합니다. 브릭스에서 만든 신개발은행의 새로운 총재는 룰라 대통령이 1차 대통령 기간을 수행한 뒤 대통령에 올랐던 지우마 호세프입니다. 룰라의 오른팔이었죠. 지금 다시 룰라는 브라질 대통령이 되었고 지우마는 신개발은행 총재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3년 새롭게 브릭스에 가입한 국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아랍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로 점차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독립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식민지 경험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이란은 원유와 가스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나라이죠.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에 이어 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몇 명의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브릭스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아르헨티나가 들어오든 탈퇴하든 브릭스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브릭스에 가입 신청을 한 나라는 16개국 정도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곳에서는 20개국이 넘는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이 브릭스의 행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그 나라가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든지 그 나라가 어떤 문화를 장려하고 어떤 문화를 거부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나라의 내부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브릭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회의에서 새롭게 회원이 되는 국가들을 보면 브릭스의 영향력과 방향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의 지도와 같이 브릭스의 국가가 늘어난다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계가 점점 다극화의 체제로 변하는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